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원자재 폭등이 부동산 시장을 덮쳤습니다. 35년 만에 원자재 값 동시 폭등이라고 하네요. 자,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차약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죠. 금속 원자재랑 에너지 원자재, 식량 원자재까지 모두 급등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수급이 불균형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 폭등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불안은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통화 정책이 바뀌면서 긴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이죠. 이 과정에서 건설자재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일종 시멘트는요, 톤당 작년 7월에 75,000원이었는데 현재는 98,000원이 됐고요. 철근 가격은 톤당 70만원에서 112만원, 내외장 목재는 평당 97,000원에서 155,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요, 2년 만에요, 70달러에서 3배 가까이 뛰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원재료 가격 급등도 무서운데 건설 자재 자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저금리 정책을 세우는 대부분 국가에서 건설 경기 호황이 쌓이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은 둘째치고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현장 중에서 지금 멈춘 데 꽤 있다고 합니다. 이거 건설업계에는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업계는요, 일반적으로 착공 직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기간 3년 동안 확정비, 공사비 안에서 이윤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공사 체결 시점보다 크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윤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져요. 1분기도 순이익이 40% 감소 전망이 나오고 2분기 때는 더욱더 낮아질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왜 건설 현장은 멈췄을까요? 간단합니다. 서울 정비사업장 예를 들어 볼게요. 발주처가 조합이죠. 조합인데 이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따낸 일군건설사는요,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하도급 업체 시켜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그의 관리 감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사가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하청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건설 단가는 크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건설을 시행하는 주체는요, 굉장히 낮은 단가에서 굉장히 손익분기점 맞추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잖아요. 자재값이 급등해 버리면 아예 밑에서부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거 건설하면 죽게 생겨버리니까 원청의 압력도 소용없고 건설 현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둔촌주공 사태도 결국은요, 건축자재 인상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어요. 둔촌주공 공사준당의 숨은 원인, 이 금액으로는 못해, 아우성, 이런 기사가 있었죠. 왜냐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요, 기존 계약 공사비가 3조 2,300억 원이었어요. 자, 기존에 2.67조 원에다가 0.55조 원 더 붙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평당 공사비가 얼마다? 49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조합에서 이 5.5조 원, 5,586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지금 평당 490만 원의 공사비가 많다 적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럼 시공단에서는 아예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 이제부터 공사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인정하니 많이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건설 여기까지 하고 유치권 설정해서 이자만 받았겠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유찰이 잦습니다. 해운대 우동 3구역, 여기 건설비만 1조 넘는 규모인데 유찰이 됐대요. 그래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자꾸 불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의 눈높이와 현재 건설 현장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합은 다른 건설 이제 정비 사업장의 수주 경쟁을 보고 그거에 맞는 요구를 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건설업계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계들도 과거와 다르게 무리한 수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변화가 청약자한테 미칠 영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장의 공급 차질 부분은 분명히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양가 변화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자가 이 두 가지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뒤에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 지역에 이주가 끝나고 착공전 단계의 사업장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들 사업장에서 앞으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정비 사업장은요, 사실상 착공 이전에 공사비가 확정돼요. 물론 그 전에도요, 공사 계약 많이 체결해요.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도 공사비가 왔다 갔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착공 전에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공사 선정 단계나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금액입니다. 진짜 공사비는요, 착공 전의 공사비가 진짜예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공사비와 실제 착공 공사비의 차이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조합원들이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착공되니까 600만 원까지 올려줬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분양가를 올려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박 나지 않을까? 분양 수익 크게 늘어날 텐데, 야, 평당 분양가를 500만 원이나 더 올려받았어. 그럼 우리 환급금 엄청 늘어나겠네. 관리처분 단계에서 평당 분양가 2,500 예상했는데 3천만 원 받았으니까 완전 돈벼락 맞은 거지. 근데 실제 상황은 시공사가 자재값 올라간다는 이유로 분양 수입을 다 가져가거나 오히려 토해내야 될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대위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기꾼 조합장 물러나라. 야, 분양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 건설사 다 줘버리네. 또는 야, 니네들이 그냥 집 무상으로 한 채 준다 그랬는데 추가 분담금 토해내게 생겼네. 야, 건설사도 똑같아. 너네도 같이 물러나가라. 자, 그러면서 비대위가 들어나서 시공사 바꾸고 다시 착공하는 경우 많아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잖아요.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되고요. 실제 시공사 바꾸고 조합 임원진 바꾸다 그래도 실제 실익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대규모 건축행위잖아요. 자, 기존에 있던 조합도 초보자고 바뀐 비대위도 어차피 초보자예요. 어떻게 건설비를 낮추겠습니까? 못 낮춰요. 건설사한테 휘둘려서. 결국에는 이것은 공사비 인상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비사업장의 공급 감소, 이제 당장 공급돼야 되는 것도 좀 지연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활동 때문에요. 자, 결국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비사업장에서 수입이라고 해봤자 일반 분양 수입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못 올려요. 쫓겨나니까.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나의 분담금을 안 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분양가 현실화를 공략한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분양가가 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지금 민간택지, 둔촌주공 같은 데 말고도요, 공공택지, 신도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가산비 그리고 토지 감정 평가에다가 여기에 가성비 추가해서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형 건축비는요, 국토부에서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걸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도시 같은 건축비 비중이 높은 공공택지 분양은요, 당연히 분양가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기본형 건축비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청약 분양가도요, 지금 추정치보다 더 쳐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전청약 당시하고 본청약 당시에는요, 기본형 건축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분양가가 10%, 15% 이렇게 올라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폭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청약자한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요, 가급적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랫동안 부동산 방송을 해봤지만요, 청약 미뤄서 대박나는 케이스 잘 못 봤어요.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올라가는 추세임을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청약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더 좋은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가점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개인적으로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로또 분양은요, 69점 아니면 당첨 힘든 게 현실적이에요. 이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로또급 분양은 당첨이 안 된다 싶으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빨리 당첨되는 전략, 그리고 비선호 주택을 선택하셔서 당첨되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 말고도 다른 선택지도 내년에 좀 부각이 될 거예요. 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악재가 동시에 몰려오거든요. 분양도 놀릴 수 있고 기존 주택 하락한 것을 매입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제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이 제도를 알기 위해서 아파트 교과서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악재 여러분들이 꼭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